329쪽에 가등기 보시는데요. 가등기는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등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등기. 그래서 많이 출제가 되면 민법 2문제, 등기법 2문제, 총 4문제나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가장 적게 나와도 민법 1문제, 등기법 1문제, 총 2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 가장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등기인데요. 거기 한자를 보시면 가등기 옆에 임시 가자를 쓰고 있습니다. 가는 임시 가자예요. 그래서 임시로 하는 등기를 가등기, 가등기라고 부릅니다. 임시로 하는 등기, 가등기라고 불러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고 중도금도 받은 상태입니다. 이때 갑은 을에게 등기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왜? 대금을 다 안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갑은 을에게 등기하지 않을 겁니다. 대금을 다 안 받았으니까. 따라서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죠. 등기를 갖추지 못했으니까. 이때 이 갑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매매 계약 안에 물권행위 있고 등기까지 갖췄으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맞아요. 이때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민법에서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갑과 병은 경쟁이 붙은 겁니다. 경쟁에 대해서 병은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이때 이 갑은 배임죄가 성립이 되는데 자신에게 팔라고 요청한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갑이 배임죄에 적극 가담하게 되면 그때는 병을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안에서 무효가 됩니다.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적극 가담한다든지 요청했을 때는 뭐가 된다고요?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그때 안에서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겁니다. 원칙은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렇다면 이 을은 문제가 뭐냐면 먼저 매매계약 체결했죠. 병보다 먼저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일부지만 상당한 대금을 먼저 지불했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을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등기청구권에 순위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임시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임시로 등기를 갖추게 되면 순위가 보존이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갑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 을은 이 가등기에서 본래의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본래의 등기를 한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할 테고 가등기를 통해서 순위가 보존되어 있죠.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는 시점은 가등기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 권리는 이 을에게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등기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등기하고 그 이후에 병이 등기를 갖추게 되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병이 또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자 둘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누가 우선되는 겁니까? 네?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돼요. 1번 소유권 보존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을 그 다음에 3번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본래의 등기를 하겠죠. 이걸 본등기라고 불러요. 본래의 등기라고 해서 본등기라고 부르는데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소유권 이전 을 이렇게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두 개의 소유권자가 존재할 수는 없죠. 양립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누가 우선됩니까? 을 순위가 앞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병의 등기명의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이거는 등기부상 당연히 존재할 수 없는 등기라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돼요. 되셨을까요? 그렇죠. 이게 가등기라는 겁니다. 가등기.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 가등기. 본래의 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 시점에 물건을 취득합니다. 즉 물건 변동의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본등기 시점이에요. 이 가등기는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등기입니다. 따라서 이 가등기에는 효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순위 보존의 효력. 가등기에는 순위 보존력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물건 변동의 효력은 없어요. 물건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시점에 나타납니다. 다만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순위가 결정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요? 가등기 시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 민법에서 단골로 출제가 돼요. 본등기 시점에 물건을 취득하지만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된다는 거. 이때 병과 순위를 비교해 보면 누가 앞섭니까? 을이 앞서게 돼요. 이렇게 등기가 돼버리니까. 따라서 병의 등기는 존재할 수 없는 등기라서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이 가등기 권리는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 도출된 등기니까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주등기가 되겠죠. 이 가등기 권리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재산권입니다. 돈 받고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이 가등기 권리를 을이 병에게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에게. 그러면 정은 가등기에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가등기 이전 등기는 소유자 갑으로부터 몇 번째 도출됐을까요? 첫 번째. 정은. 첫 번째는 뭡니까? 을. 두 번째는 정. 무슨 등기? 부기등기. 가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합니다. 이것도 민법에서 단골로 나오는 거죠. 한 번 더 가볼까요? A. 가등기 이전 등기 하겠죠. 무슨 등기 할까요? 부기에 부기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1번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1-1, 여기는 1-1-1 이렇게 등기를 하게 돼요. 원래는 이제 1의 부기 1호, 1의 부기 2호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건 옛날 종이로 된 등기부일 때고 그냥 1의 1 이렇게 불러도 돼요. 실무는 그렇게 하니까. 네. 그래서 이 가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한다. 여기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민법에서는. 가등기 이전 등기는 당연히 부기등기가 될 거예요. 이때 이 가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등기부만 놓고 볼 때 을이 되겠죠. 따라서 을은 뭐가 되는 겁니까? 등기 권리자. 이 가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등기부만 놓고 볼 때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갑. 아직 을일 때니까 벽이 나오기 전이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가등기는 원칙은 공동 신청입니다. 다만 예외가 두 가지가 인정이 되는데요. 예외가 첫 번째 단독 신청에 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어느 절차에서만 나타난다고 했죠? 이의신청 절차에서만 나타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가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이의신청 절차에서만 나타납니다. 이건 나중에 보실 거고요. 이게 우리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첫 번째, 판결서가 있다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을은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을 때는 가등기 의무자는 갑을 얘기해요. 그자의 승낙서가 있다면 단독으로 을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기 시험에 잘 나오는데 가등기하라는 임시에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이 있을 때 이때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좀 이해를 해보시는데 을이 가등기만 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취득 못합니까? 못하죠. 물건을 취득하는 시점은 본등기 시점이에요.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는 물건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물건도 취득하지 못하는 이 가등기를 갑이 을과 직접 등기소에 가서 신청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갑의 승낙서만 있다고 하더라도 을이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등기만 갖고서는 갑의 소유권에서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안 되죠.
변동이 안 되는 등기니까 갑이 직접 등기소에 갈 필요 없이 승낙서 갖고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을 때는 을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건 다른 등기는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이라는 건데, 가등기하라는 임시에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이 있을 때 이때도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을이. 그러면 왜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서가 있을 때 단독 신청이 가능하냐면, 여기 판결서는 단독 신청 가능한 거 이해하십니까? 등기 진정성이 확보가 됐으니까. 맞아요. 이것도 재판의 일종입니다. 결정이라는 게. 재판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판결이라는 재판이 있고, 결정이라는 재판도 있고, 명령이라는 재판도 있습니다. 요 두 개의 재판은 법원에서 하는 재판이고요. 요 명령이라는 재판은 법관이 하는 재판이에요. 그러면 요 두 개의 재판은 법원이 하는 재판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 판결이라는 재판은 원고와 피고 간의 분쟁의 당사자가 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 판결이라는 재판입니다. 원고, 피고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판결이라고 불러요. 결정이라는 재판은 원고, 피고가 없습니다. 두 당사자가 없어요. 대립되는 당사자가. 누군가가 법원에 뭔가를 신청하고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바로 결정이라는 재판입니다. 그럼 이 결정도 재판의 일종이니까 결정서가 있다면 등기 진정서가 확보가 됩니까? 되죠. 따라서 단독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이라는 재판서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단독 신청이 가능하게 돼요. 이 두 개는 다른 등기에는 없습니다. 가등기에만 있기 때문에 시험에 단걸로 출제가 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지난번에도 강조 드린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실까요? 네. 당당하게 안 나신다고 하시네요. 네. 두 번째. 이 가등기가 말소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 가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등기부만 놓고 판단할 때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의무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을이 될 테죠.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갑 등기관리자. 그래서 이 가등기 말소 등기도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이에요. 사실은 우리 판례는 갑이 등기 관리자도 되고 병이 등기 관리자도 된다라고 판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소 등기 신청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보실 거고, 원칙은 갑이 등기의무자입니다. 원칙은. 아니요, 등기 관리자. 갑이 등기 관리자인데 등기 관리자가 둘이 존재한다고 판시를 합니다. 보통은. 원칙은 갑이 등기 관리자예요. 그러면 공동신청이 원칙이라고 했죠. 등기의무자 누구? 을. 등기관리자 누구? 갑. 우리 판례는 병도 등기관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해요. 수준이 조금 높아지면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외가 있겠죠. 예외. 단독신청.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단독신청이. 시험에 단골로 출제가 돼요. 이 단독신청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워낙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할 거예요. 외울 때까지. 가등기 명의인은 누굴까요? 을이겠죠. 을은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을 포기할 수는 있죠.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을이 갑과 같이 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이 가등기 자체는 소유권이 아니죠. 따라서 굳이 갑과 가지 말고 혼자 가서 말소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등기 명의는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가등기 의무자는 누굴까요? 네? 갑 아닙니까? 가등기 의무자는 누구예요? 가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 누굽니까? 여기 써놨잖아요. 요거 갑이죠. 갑은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가등기 의무자 갑도 단독으로 말소 등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을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하겠죠. 따라서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승낙서를 첨부해서 가등기 의무자는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승낙서가 첨부된다면. 그 다음에 승낙서가 첨부가 되면 말소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됐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따라서 단독 신청이 가능해요. 세 번째, 등기상 이해 관계인도 가등기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상 이해관계는 누굴까요? 병. 그러면 가등기권자인 을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따라서 뭐가 필요할까요? 승낙서. 승낙서. 특이하죠. 갑도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고 을도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고 병도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죠. 다른 등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민법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런 것들이 단골로 출제가 돼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꼭 암기 안 하셔도 이런 거 있었다 흔적만 있으시면 돼요. 나중에 계속 반복할 테니까.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가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을 보십니다. 가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요 을에게 청구권의 수은이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야지만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청구권의 수은이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까? 청구권의 수은이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까?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요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을 때 수은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죠. 맞습니까?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부동산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맞습니까? 맞죠. 두 번째, 부동산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있을까? 부동산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서 수은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예요. 따라서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있어야지만 가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도 등기가 가능하죠. 따라서 부동산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도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가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나중에 무슨 등기할까요? 본래의 등기를 하겠죠. 따라서 본등기가 가능할 때만 가등기도 가능합니다. 본등기가 가능할 때만 가등기가 가능해요. 요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 가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필요성은 우리 등기법에서 세 가지 인정을 해줍니다. 물권 변동의 본등기를 하기 전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 가등기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물권 변동의 본등기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리 변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맞나요? 네. 소멸의 청구권에 대해서만 물권 변동의 가능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에 대해서만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두 가지가 빠져 있죠. 뭐가 빠져 있습니까? 보존, 그 다음에 처분 제한. 우리 민법에서는 물권의 변동이라고 얘기하죠. 이 변동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하죠. 맞습니까?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것을 5가지로 구체화시킨다고 했죠. 등기법에서는 뭐로 구체화시킵니까?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이렇게 구체화시킨다고 했죠. 이때 요 네 가지는 물권 변동에 해당이 되지만 요거는 물권 변동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물권 변동의 본등기를 하기 이전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죠. 따라서 물권 변동의 청구권에 대해서만 가등기가 가능한 것이고 물권 변동의 청구권이 아닐 때는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다면 보존 등기의 가등기, 처분 제한 등기의 가등기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에 대해서만 가등기할 수 있는 건데 즉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가등기가 가능한데 그렇다면 표제부 등기는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록되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게 보존 등기와 처분 제한 등기, 표제부 등기는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여기서 도출이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두 번째 시기부, 정지 조건부 청구권에 대해서 보존의 필요성을 우리 등기법은 인정을 해줍니다. 시기부 청구권, 정지 조건부 청구권은 보존의 필요성을 우리 등기법이 인정을 해요. 그러면 반대 해석상 시기부 청구권의 반대 의미는 뭘까요? 종기부 청구권. 정지 조건부 청구권의 반대 의미의 청구권은 뭘까요? 해제 조건부 청구권. 이러한 청구권은 우리 등기법에서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시기부 청구권, 정지 조건부 청구권은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니까 반대 해석상 종기부 청구권과 해제 조건부 청구권은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래 확정될 청구권은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을 해줍니다. 장래 확정될 청구권은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을 해줘요. 그렇다면 반대 해석상 장래의 미확정 청구권은 보존 등기에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뜻입니다. 혹시 여기 2학년 분 계십니까? 있겠죠? 숨기고 있겠죠?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합니다. 유언을 통해서 증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유언을 통한 증여는 어느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냐면 유언자 사망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유증할 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유언자 사망 시에. 그러면 을에게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은 장래에 발생한 청구권 맞습니까? 장래에 발생한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확정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죠. 따라서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확정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보존의 필요성을 우리 등기법에서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이때 이 유증이라는 것은 유언을 통한 증여라고 했죠. 유언을 통한 증여인데 우리 민법에 의해서 이 유언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갑이 유언자가 생존 중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니까 이건 확정입니까? 미확정입니까? 미확정입니다. 생존 중에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니까 이건 미확정이에요. 그러면 가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유언자가 사망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철회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확정입니까? 미확정입니까? 확정입니다. 그때는 가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은 외우시는데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시는 거지 민법 지식으로. 물론 이거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이것도 한 5번 들으셔야지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장래 확정될 청구권만 가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지문이 도출이 되냐면 이러한 문구가 도출이 돼요. 표제부 등기는 가등기할 수 없다는 거, 소유권 보존 등기도 가등기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도 가등기할 수 없다는 거 맞습니까? 두 번째, 종기부 청구권도 가등기할 수 없다는 거, 해제 조건부 청구권도 가등기할 수 없다는 거. 유증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유증자 생존 중에는 가등기할 수 없다는 거. 이런 지문들이 전부 다 여기서 도출이 되는 겁니다.
올해 출제가 된 게 뭐가 있느냐면 갑과 을이 유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를 합니다. 증여. 이 유증은 단독행위지만 증여는 계약이에요. 계약은 당사자가 지켜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증여, 무슨 증여냐면 사인 증여라는 계약이 있습니다.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 사인 증여. 이 사인 증여는 갑이 사망할 때 보통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갑이 생전 중에 철회할 수 있느냐? 계약이기 때문에 철회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생전 중에도 철회가 불가능하니까 가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사인 증여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던 지문이야. 뭐 예측했던 지문이었습니다. 여하간 이런 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암기량을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부동산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한 단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채권적 청구권,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네. 채권적 청구권의 반대 의미는 뭘까요?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서 가등기할 수 있다는 건데 채권적 청구권에서만 가등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 해석상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을이 물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본등기 시점에 물권을 취득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을 가진 자가 청구하는 권리죠.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어느 시점에 발생합니까? 본등기 시점 이후에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맞아요. 본등기 시점 이전에 발생하는 게 뭡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가등기는 본등기 이후에 합니까? 본등기 이전에 합니까? 본등기 이전에. 따라서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가 가능하고 물청은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등기 이후에 본등기 하는 것이죠.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없습니다. 지역권 설정 등기라는 건 있지만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법 등기법에서 한 번씩 출제가 됐는데요. 그러면 지역권 이전에 가등기는 가능하겠습니까?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지역권 이전의 가등기는 불가능합니다. 합의지분, 공유지분 들어보셨습니까? 공유지분은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유지분 이전에 가등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 겁니다. 합의지분 이전 등기라는 건 없습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합의지분 이전 등기라는 게 없다고 한다면 합의지분 이전에 가등기는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요건과 관련해서 줄기차게 출제가 되는데 이거 외울 게 너무 많아서 암기 못해요. 일단 이거 외운 다음에 민법 지식을 가지고 하나씩 뽑아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책을 좀 보시면 329쪽에 요건이 나와 있죠.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 것. 세 가지가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일 것.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채권적 청구권. 반대 해석상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등기할 수 있는 권리일 것. 즉 가등기 이후에 본등기 하는 거니까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가 가능할 겁니다. 그렇겠죠? 거기 환매 특약 등기는 그 성질상 인정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요 문구는 2번에 들어가야 돼요. 2번에 환매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환매권은 채권적 청구권일까요? 아닐까요? 뭐예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이런 것들도 민법에서 하셔야 돼요. 이 환매권은 형성권이라고 부릅니다. 청구권 자체가 아니에요. 청구권 중에서도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성권은 청구권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가 처음부터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민법에서 나중에 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게 너무 당연해요. 민법에서 하지 않은 걸 등기법에서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나중엔 저절로 알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가등기 여부가 있는데 이것도 외우시는 게 아니라 다 여기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요건을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억이 좀 더 오래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절차 공동신청의 원칙이라고 했죠. 그
그런데 단독 신청의 특징이 있는데 이 단독 신청의 특징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가등기에서 요즘은 이쪽에서 많이 출제했는데 요즘은 이 신청에서 더 많이 출제돼요. 단독 신청에 의한 경우. 뭐가 있습니까? 판결서가 있는 경우,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는 경우,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서가 있는 경우 단독 신청. 그렇죠. 그 다음에 첨부 정보는 뭐 나중에 보시는 것이고, 네,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있냐면 333쪽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있습니까? 이 부분이 대단히 어렵고 중요해요. 요게 아니라 어디냐면 335쪽 335쪽에 거기 9번에 가등기에 의한 기한 본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있습니까? 요게 대단히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 여러분이 소화하실 수준이 아니셔야 굉장히 높은 민법 지식이 요구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아마 4월 달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면 337쪽이 나와 있죠. 있습니까? 거기 가등기에 말소 등기가 나오는데 원칙은 공동 신청이라고 했죠.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 있는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단독 신청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세 가지가 있죠. 가등기 명의인은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죠.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가 있을 때는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죠.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가 있다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죠. 다른 등기에는 없습니다. 가등기에만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 요것만 있기 때문에 이런 예외가 인정되는 것들이에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고 순위, 보존의 효력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외가 폭넓게 인정이 됩니다. 단골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가처분 등기를 보십니다. 가처분도 아직 책에 줄을 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너무 어려운 등기라서 일단 개념을 좀 자꾸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인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갑은 누군가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입니다. 채무자. 그러면 채무자가 있다는 얘기는 채권자도 있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채권자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기에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채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 강제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이 강제 집행하는 겁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이 필요합니다. 이를 집행권원이라고 불러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 이게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 집행권원은 판결의 효력이 있는 서류들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판결서가 바로 집행권원이에요. 그러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만들어져야 됩니까? 집행권원, 판결서. 판결서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럼 판결서를 만들기 위해서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소송을 진행하겠죠. 근데 이 소송이라는 것은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짧으면 6개월이면 끝나겠지만 길면 15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최장 기간은 15년짜리가 있어요. 이게 대법원 올라갔다가 파기환송돼서 고등법원 내려갔다가 다시 대법원 올라갔다가 파기환송돼서 다시 고등법원 내려왔다가 이게 무한 반복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놈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게 변호사는요 신급별로 그 수임료를 따로 받아요. 1심 따로, 2심 따로, 3심 따로. 왜 그렇게 됐을까요? 법관들이 나중에 변호사 할 거니까. 아닌가?
여간 제가 변호사가 아니니까 변호사는 적이에요.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채무자가 소송이 제기되면 강제집행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요 소유권을 다른 지역에 후딱 팔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겠죠. 그래서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부터 이제 누가 소유자가 됩니까? 다른 사람이 소유권자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A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강제집행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갑이 재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요 처분 시점부터 소유권이 다른 자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이 됐다고 해서 더 이상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할 때 처분을 못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판결이 확정이 될 때까지 처분을 못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처분을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그 소유 재산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법률용어로 보존시킨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보존시킨다. 가지고 있도록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보존시키는 소송이 있을 텐데 이 보존소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두 번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이 두 가지 신청을 보존소송이라고 불러요. 채무자가 그 재산을 계속 보존하도록 하는 소송, 가지고 있도록 하는 소송, 보존소송이라고 부르고요. 이 판결서를 만드는 이 소송을 뭐라고 부르냐면 본래의 안건인 소송이라고 해서 본안소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판결서를 만드는 소송을 뭐라 부른다고요? 본안소송. 그리고 채무자가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보존소송. 보존소송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가압류 신청,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그러면 어느 경우에 가압류 신청하고 어느 경우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하냐면 요 채권자가 가진 요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 그때는 가압류 신청을 보존소송으로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보존소송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거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가진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는 보존소송으로 가압류 신청. 채권자가 가진 채권이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보존소송으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너무 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통 생략합니다.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가처분 신청은 채무자가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줄여서 가처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강제 집행하는 방법도 달라요. 금전 채권자는 가압류 채권자라고 부르는데 가압류 채권자는 강제 집행하는 방법이 경매 절차로 넘기는 겁니다. 강제 경매 절차로 넘겨요. 그러면 경락 대금이 나오겠죠. 그 경락 대금으로부터 이제 변제를 받아서 강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자의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채권자죠. 경매 절차로 넘겼다고 해서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돈으로 받는 자가 아니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 가처분 채권자는 금전 이외의 채권자이기 때문에 강제 집행의 방법은 경매 절차로 넘기는 게 아닙니다. 뺏어가는 겁니다. 소유권을, 권리를 뺏어가는 겁니다. 뺏어가는 방법으로 강제 집행하는 거예요. 이 차이점 느끼십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죠? 똑같은 말을 계속 쓰는 것 같죠? 그게 정상이세요. 처음 듣는 거니까. 여하간 두 개의 보존소송이 있고 그 차이점은 금전 채권이냐 아니냐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 보존소송이라는 것은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전에 후딱 결정이 나와야 되겠죠? 긴급성을 요합니다.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전에 후딱 결정이 돼야 되니까 긴급성을 요해요. 따라서 이 보존소송은 보통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통 결정이 나요.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이 지나지 않습니다. 금방 결정이 나옵니다. 결정이 됐으면 가압류 결정, 처분금지, 가처분이 결정이 됐으면 이걸 공시해야 됩니다. 공시해야 되는데 등기소에 가서 법원에서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를 요구합니다.
이거는 명령에 의한 등기일까요? 촉탁에 의한 등기일까요? 촉탁입니다.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의신청 절차에서만 나타난다고 했죠. 이의신청 절차에서만 법원과 등기소는 상하관계예요. 이의신청 절차를 제외한 모든 절차에서는 전부 다 대등한 국가기관입니다. 법원은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된 국가기관,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독립된 국가기관. 그래서 이의신청 절차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대등한 두 개의 국가기관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를 법원이 등기소에 요구할 텐데 이는 촉탁입니까? 명령입니까? 촉탁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라고 한다면 말소도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촉탁, 말세복도 촉탁.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니까 말소도 촉탁, 말세복도 촉탁이 원칙입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촉탁을 받은 등기소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무슨 등기를 하겠습니까? 가압류 등기나 네?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할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채권자 이름으로. 되셨나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 갑이 이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는 것이 금지될까요? 금지되지 않을까요? 네? 금지되지 않습니다. 여기 처분 금지 가처분, 금지라는 용어는 쓰여져 있지만 금지의 의미는 없습니다. 이유는요. 여기 소송을 제기한 A가 100% 승소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A가 패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어요. 소송에서는. 그러면 금지된 상태에서 채권자가 패소 판결을 받게 되면 이 채무자 갑에게 너무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00% 승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금지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만 금지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채무자 갑은 소유부동산을 을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등기가 가능합니다. 요즘 각광받고 있는 지문이에요. 요즘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됐다고 해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은 없기 때문에 처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되셨을까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점부터 누가 소유자입니까? 을이 소유자가 될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본안소송은 계속 진행이 될 테고 이때 A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 A는 승소 판결서를 가지고 강제 집행 들어갈 겁니다. 맞아요. 네. 강제 집행 들어갈 겁니다. 이때 요 을은 자신의 소유권 취득을 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은 채권자에게 자신의 소유권 취득을 대항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결국은 뺏겨요. 결국은 뺏겨도 되는 게 상관이 없는 게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를 통해서 조만간 뺏길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했죠. 따라서 뺏깁니다. A가 승소 판결을 받는다면. 그런데 문제는 돈을 받아쳐두신 갑에게는 자신의 권리 취득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항과 똑같은 말이 뭡니까? 주장 똑같은 말이에요. 주장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없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상대에 따라서 효력이 달라지죠. 따라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상대적 효력이라고 불러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우리 시험에도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게 이제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인데 주로 가처분 등기가 출제가 됩니다. 가압류는 이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금전채권.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가처분 등기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소유권자예요. 이때 A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발생하겠죠. 그리고 A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됐나요? 이때 이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는 자신의 의무를 변제기에 자발적으로 변제해야 되겠죠. 이행기에 자발적으로 이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행기에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통해서라도 요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컨닝하셔도 돼요. 집행권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 집행권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집행권원은 뭐가 된다고 했죠? 판결서. 따라서 판결서가 있어야지만 강제 집행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자는 법원에 판결서를 만들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소송이 돼요. 그런데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중간에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을 하게 되면 이 시점에 A가 승소 판결이 나고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이미 다른 자에게 넘어갔습니다. 맞습니까? 강제 집행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 소송을 제기할 때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을 못하도록 하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겁니다. 처분을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는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도록 하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보존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보존소송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가압류 신청,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이때 채권자가 가진 채권은 금전 채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금전 이외의 채권이죠. 따라서 보존소송으로 무엇을 신청합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은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금방 결정을 해준다고 했죠. 보통 2, 3일 내에 결정이 나와요. 결정을 해주고 그리고 공시를 해야 되니까 등기소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촉탁하게 될 겁니다. 되셨나요? 그런데 이때 좀 이따 보실 거고요. 촉탁이 이루어지면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너무 기니까 보통 이걸 생략해서 가처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A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A를 가처분 채권자라고 불러요. A를. 그런데 이 처분금지 가처분은 채무자가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이란 뜻인데요. 금지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만 금지의 의미는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채권자가 100% 승소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금지의 의미는 없고 제한의 효력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갑은 이 부동산을 을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했죠. 즉 매매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을이 소유자가 됩니다. 그리고 소송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A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때 A를 뭐라고 부르냐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고 불러요. 지난 시간에 한 거 기억나십니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우리 민사집행법에서는 강제 집행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해서 등기 신청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민사집행법에서는 채권자가 가처분 채권자가 강제 집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다를 뿐이지. 그러면 이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있겠죠. 그래서 이 가처분 등기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A의 이름으로. 이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니까 단독 신청이 맞겠죠. 네. 단독 신청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자 둘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죠. 양립이 불가능해요. 따라서 A명의 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소가 돼야 됩니다. 이 말소도 판결서를 가지고 말소 등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독 신청일까요? 아닐까요?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등기는 동시에 신청이 됩니다. 동시 신청이 되면 등기관은 이 등기를 먼저 합니다. 말소 등기를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이 등기를 두 번째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두 번째 해요. 그러면 가처분 채권자 이름에서 소유권자 이름으로 바뀌죠. 그럼 가처분 등기는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가 없다는 것을 등기관이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원래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니까 말소도 촉탁으로 말소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거는 직권으로 말소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외적인 직권 말소라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A가 강제 집행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요 A는 제때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죠. 그럼 제때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나중에 취득한 거죠. 강제 집행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 요 A는 요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또한 얘가 공모했다면 얘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어차피 요 갑의 입장에서는 A 승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소유권은 뺏기게 돼 있죠. 그리고 추가로 손해도 배상해 준다면 손실이 너무 크죠. 따라서 판결서가 나온 다음에 요 갑이 자발적으로 등기 신청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손해배상을 줄이기 위해서. 그거 이해가 되실까요? 거짓말들 많이 하고 계신데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셔요. 너무 어려운 등기라서. 그래서 그냥 들은 척만 하시면 돼요.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한 9월달쯤 가면 그만하라고 그럴 거예요. 네. 즉 공동신청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동신청도. 자발적으로 등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요 그림이 지금 2개를 그렸죠. 2개만 더 그려지면 가처분 등기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다 나와요. 가장 어려운 등기가. 그래서 이 정도만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처분 등기는 이런 그림 저는 2개를 그렸는데요. 4개 정도 그리면 책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41쪽에 간공서가 촉탁하는 등기가 있는데요. 이건 아직은 어려우실 거예요. 이것도 할 겁니다. 나중에 다 할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간공서 촉탁에 의한 등기 중에서 하나만 보죠. 342쪽을 보시면 이게 재작년에 틀리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맞히신 분이 없으셨어요. 342쪽에 5번을 보시면 간공서가 촉탁한다는 얘기는 등기 진정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단독 촉탁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나시죠? 거기 5번을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관리자인 경우 간공서가 등기 관리자라는 겁니다. 그때 간공서는 등기 의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한다 이렇게 돼 있죠. 간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 단독 촉탁인데 무대뽀로 단독 촉탁하는 건 아니고요. 간공서가 등기 관리자일 때는 등기 의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 촉탁하는 겁니다. 승낙을 받아서.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의무자인 경우, 즉 간공서가 등기 의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 의무자인 간공서가 무대뽀로 단독 촉탁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등기 관리자의 청구에 따라 단독 촉탁하는 겁니다. 등기 관리자의 청구에 따라 단독 촉탁하게 돼요. 여튼 단독 촉탁은 맞습니다. 그런데 등기 의무자, 등기 관리자에 따라서 청구, 승낙 이게 달라져요. 이게 출제가 2년 전에 됐습니다. 다 틀리셨어요. 그때도. 아무도 예상을 못했으니까. 네, 그 정도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의신청을 볼 건데 이의신청 12월 달에 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네, 또 한 건 좀 그렇죠. 네, 또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할 겁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서 계속 쉬워지는 거예요. 계속. 물론 이제 아주 어려운 부분은 조금 남겨놨어요. 가처분 등기도 어려운 거 좀 남겨놨고 가등기도 어려운 거 조금 남겨놓고 신탁 등기는 좀 많이 남겨놓고 네, 그래서 어려운 거 조금씩 다 남겨져 있는데요. 이런 건 다 반복하면서 추가로 설명이 될 겁니다. 오늘이 불토인데 이의신청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죠? 네. 이의신청을 12월 달에 한 80%는 했어요. 20%를 추가해야 되는 건데 그건 4월 달에 하면 돼요. 이런 거 안 틀립니다. 틀릴 가능성 없어요. 학원만 나오시면 계속 반복이 될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고요. 수고하셨습니다.